보건당국이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허가받을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성분이 바뀐 것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식 매매 거래가 오늘 하루 정지됐습니다. 또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은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오늘 오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는 결의 위반이라며 정색했는데 외신들은 미국과 일본이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삼성화재는 보험료를 1.5% 올리기로 확정했고 KB손해보험 1.6%, 현대해상도 1.5%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지난 1월에 3에서 4% 인상에 이은 추가 인상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양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 23도 등 예년 수준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걱정도 없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외교부 차관 등도 참석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당정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원혜영, 안규백 의원,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애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생겨서 불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제1야당이 눈앞 이익을 쫓느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 의원이 사익을 위해 국익을 악용했다면서 외교관을 이용해 기밀을 탐지하고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선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해당 외교관 조사 상황도 공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인 자신의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어 가슴이 미어진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 의정 활동에 기밀 운운하며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면서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외교가 왕따 외교를 넘어 투명인간 외교라고 규정한 뒤 주변국에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 장관 교체가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또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찬 회동,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랜 지인끼리의 사적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동석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언론인이 오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원장이 밝힌 것처럼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도 왜 이 시점에 만났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미래한 것은 정보 관건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오후에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 청와대와 같은 행태가 어이없다면서 사생활이 있을 수 없는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자신도 선 국정원장과 1분도 독대한 적도 없다면서 정보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국정원장에게 급히 뭔가를 제안하려고 국정원에 연락했지만 국정원 측은 당시 국정원장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서울 도련동 외교부 청사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외교부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외교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K씨고 나머지 2명은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한 외교관입니다. 또 이번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또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가 시간에 쫓겨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줬지만 의도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강효상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11시 반쯤 연락을 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통화 요록이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씨 측은 또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물으며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판단 근거를 요구했고 이때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씨는 통화 요록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씨 측은 이어 이런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최기성 기자 연결할 때도 들어봤습니다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놓고 지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대한 지적뿐만이 아니라 보안 사항인 국정원장의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속수무책이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난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 앞. 장소를 확인한 인터넷 매체 취재진이 음식점 코앞에다 차를 세워두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더 좋은 각도에서 찍으려고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카메라 위치도 바꿔봅니다. 최소 2명이 차 안에서 잠복 취재를 하는데 식당 주변에 배치된 국정원 직원들은 수상히 여기는 낌새도 없습니다. 취재 차량 쪽을 몇 번 돌아보기도 하고 차 바로 옆으로 오가기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서훈 국정원장이 나옵니다. 취재진은 처음엔 국정원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찰청장으로 착각했습니다. 뭐야, 경찰청장이 그렇게 인간이네. 인간이 정의하고 서훈 같은데?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은 그동안 정보기관장의 동선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서 원장의 일정과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함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장이 길에서 대화를 나누고 차에 타고 배웅을 받는 모습, 이어서 저녁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을 양정철 원장이 허리 숙여 배웅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됐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장의 동선이 촬영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국정원의 모습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첩보전에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네, 자,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결정입니까?
네, 식약처 자체 조사와 코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롱티슈진에 대한 현지 실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에서 인보사 이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롱 측이 2017년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이액이 연골세포라는 걸 증명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 즉 이액에 들어간 성장촉진 유전자의 개수나 위치가 바뀐 걸 알고도 이걸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골세포가 왜 신장세포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나 이유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 K주 허가를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는 큰 중대한 하자가 있고 따라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와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예. 처음 인보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죠. 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일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이액으로 구성된 주사제입니다. 2017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지난 3월 이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롱 측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던 도중에 이액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나온 겁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이런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했고 식약처는 곧바로 인보사를 판매 중지 조치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업계나 환자들 모두 해당될 사항인데요. 네, 당장 오늘 오후에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375명이고 이 가운데 소장 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공동 소장을 오늘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맞은 환자는 3,7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의 주주들도 앞서 지난 21일에 이미 코롱생명과학을 고소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식약처는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세포 사멸 시험을 한 결과 44일 지난 뒤에 세포가 더는 생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이나 추적 결과 중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와 15년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전체 환자에 대해서 문진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식약처는 환자의 병력과 이상 사례를 조사 분석하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들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자 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에 나서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시민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로 노력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등의 도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개인 사유지로 내년 7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원 조성 계획이 철회됩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7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삼성화재는 보험료 인상률을 1.5%로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7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는 30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KB손해보험도 다음 달 7일부터 보험료를 1.6% 인상하고 현대해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보험료를 1.5% 인상합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악화로 올해 1월에 3에서 4%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입니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졌죠.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호텔 방 안에서 무려 12만 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필로폰 보통 그 외딴 곳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호텔 방에서 이 마약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지난달 호텔을 급습했는데요. 방 안에서 중국인 A씨가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선 필로폰이 3.6kg이 나왔습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고 값으로 따지면 120억 원어치입니다. 이걸 지난달 14일부터 2주 동안에 만들어낸 겁니다. 필로폰은 보통 일정량 만들 때 사나흘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씨는 같은 양을 하루 정도에 걸쳐 만들어내 단기간에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번 사건 특이점은 도심 한복판 호텔에서 적발되지 않고 필로폰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원래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특유 냄새가 나서 보통 변두리나 폐가 등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냄새를 줄이는 특유 공법을 통해서 호텔방에서도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조법과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자금을 대준 타이완인도 붙잡아 함께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 양 대표가 여성 25명을 동원해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석한 여성 대다수가 YG 측과 친분이 깊은 유흥업소 관계자였고 일반인 여성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인 초대를 받아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전방위 사찰을 벌이면서 종편이 내야 할 기금 납부를 유예해 주도록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5년 2월 종편 최근 분위기라는 문건에서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가 자극적 기사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편 보도를 모니터해 자극적 기사는 제재하면서 종편이 부담을 느끼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는 유예해주는 절충안으로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보경찰은 또 종편 출신이 요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며 청와대 종편 인사 등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전혀 궤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축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견해를 달리했는데 북한 달래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미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이달 초 2차례 발사가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ou're not bothered at all by the small missiles. No, I'm not. I am personally not. 전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연장선상의 답변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 등 강경파 참모들의 목소리를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아베 일본 총리를 옆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 손짓을 보낸 겁니다. 외신들은 미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는 일치했지만 접근법에서 온도차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과 아베 총리를 직접 반박하며 김 위원장을 감쌌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유화 메시지로 김 위원장을 달래면서 협상 재개의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누설. 강 의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외교부도 관련 내용을 전한 외교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으로의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과 이 사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원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서 이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정회의도 열렸어요. 관련해서.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원혜연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정상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되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은 이 외교부 공무원 자체도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강효상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으나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내거나 연락을 했던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해당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지만 의도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네.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외교관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렇게 굴욕 외교로 포장해서 기자회견을 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글쎄 뭐 외교부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난데없이 어떤 국회의원이 연락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질문에 의정의 활동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얘기해 준단 말입니까? 근데 이 설명대로라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바로잡아 주려고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급 기밀로 분류하겠어요.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저한테 물어야 될 사안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대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 네. 그 외교관 그리고 또 뭐 고위직에 해당되는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징계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고 외교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또 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거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노력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예.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유출을 안 했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모레 이제 최종 징계가 내려집니다. 좀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뭐 해임이라든지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정부에서 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살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 있는 고위관료였던 인사가 국민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발언으로 네.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이르게 되는 소송 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면밀하게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기밀 유출하게 되면 얼마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가 나서서 공익제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당시 기재부가 취했던 선택은 여기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여론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이 고발을 취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해당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외교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내용들이 오갔던 사실들을 만약에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좀 같이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징계 처분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두루 골고루 각 부서의 형평성에 맞는 네. 조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효상 의원이나 한국당에서는 이제 공익제보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는 거는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때 네. 그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무렵부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쪽에는 언제 오나 얘기 나올 때부터 일본에 올 때쯤 트럼프가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미 뭐 알려진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기밀이다 이래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잘 차려진 정찬을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뒤섞어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전략을 예.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차려진 정찬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반찬을 먹으면 네. 제일 맛있고 제일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나중에 뒤섞어 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을 때쯤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반찬인지 무슨 밥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다 100% 완전한 새로운 내용만 통화하지 않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을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화 내용을 비밀로 그 분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 정상들 간의 존중의 의사표시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신뢰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잘못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만든 게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반박 논리를 보면은 올 거라고 다 예상했던 거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기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 다 엿듣고 난 다음에 다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왔네. 그리고 얘기하면 그럼 기밀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그리 기밀도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그것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기밀이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굴욕 외교라고 당시에 그 정부를 공격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엿드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밀을 빼내서 빼냈다는 것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국회의원이니까 기밀을 많이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그걸 자기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어떤 의정 활동에 참고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들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면서 굴욕 외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예. 또 한국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굴욕입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굴욕 외교라고 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사단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외교안보 원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잘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렸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존이 되고, 이게 국제적으로 3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누설을 했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대통령을 우상화, 신성시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기침 소리까지 보호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위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어떤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내용 자체가 기밀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신 전직 그 외교안보 원로들을 보면은 이제 보수 성향의 원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국가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서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밀과 누설의 유출 범위가 아직 어디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범위에서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를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이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가 가장 궁금해서 SNS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주장에 따르면은 3월 달에 이미 대정부 질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아직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에 일본을 2번이나 찾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2번을 찾는다는 건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찾는 것이고, 한 번은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기념 때문에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에도 올 계획이 있느냐라고 3월 달에 물었을 때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입장에서는 친밀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미일 동맹 과정 속에서 아시아의 일본을 2번 방문하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월 달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대한민국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인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 외교관의 문제를 더 강하게 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건 탑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긴밀하고 각별하게 조율된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이 정상회담의 일정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 과정 속에서 일본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들려달라고 얘기해서 거절을 당했다라면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김현종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번 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워싱턴에 갑니다.
그때도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당과 보수정에서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처럼 당시에 한미 간의 단독 회담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굴욕적인 정말 비참한 위기였다라고 비판하는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외교관에서 실질적인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기밀과 이 정보 범위에 대한 누출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적에 대한 여부에서도 함께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네. 이게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미리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은 강효상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판단. 예,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 대응은 지도부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강효상 의원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 소속이 외통위도 아니고 환노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또 외통위에다가 정보를 넘겨줘서 외통위 차원에서 외교부를 추궁하면 또 그것도 모르겠지만 상임위를 열어서 그것도 아니고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게 무슨 엄청난 외교적 사안인 것처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 외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굴욕 외교라는 말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우리 아버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오늘도 왕따 외교 넘어서 투명 외교다, 뭐 주변국들이 무시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을. 자, 지금 그게 왜냐하면요. 발목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서 파문이 커졌으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에서 당 차원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굴욕 외교다. 구걸 외교다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니까 온갖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거 끄집어내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기밀 누출 사건인지 아니면은 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마당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교부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끝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국익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외교부에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의 만남을 비롯해서 미일 관계에 대한 돈독한 과정들도 있는 거지만 화해의 문제를 비롯한 이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까지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밀 유출에 대한 강효상 의원 죽이기에 나선다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깎아내리기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 또다시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여야가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낼 수 있는 퇴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정당의 기능이라고 사라진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효상 의원을 사실 고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쯤은 각 정당 정치권의 원로들이 나서서 문제를 좀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로도 필요하고 지금 해법을 마련할 때다. 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빼내가지고 그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계속 정상회담 간의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다 빼내가지고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빼냈을 때 회의록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갖 조롱하고 NLL 포기 선언을 했다고 나중에 가서 포기 선언을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어느 정파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 선은 좀 지켜줘야
그래야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예. 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신뢰와 네.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남자의 전역 회동이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훈 원장 역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민주당 선거 도우미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우회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합니다. 독배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식사 자리였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날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최순실 씨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이유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비선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양정철 원장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정권의 비선 실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강남 한정식 집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 논란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은 국정원장이고 한 사람은 여당의 지금 총선 책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 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에 병참 기지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당연히 내비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앞다퉈서 차기 대권 주자 군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꺼낸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국내 정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가장 밀접해 있는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만났던 적까지 있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한 부적절성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적인 공간 전역에까지 왜 이렇게 쫓아와서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린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토론회를 가지 않고 사적인 공간으로 갔다면 민주연구원장으로 해야 될 응당의 책무를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는 해명이 조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단지 사적인 만남이었다. 양정철 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안 해서 인사차 만난 건데 지금 만남이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대화가 있는지는 거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밖에 모르는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일단 독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글쎄 한 명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중견 언론인의 이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새로운 내용으로 좀 얘기해야 할 때가 돼 있는데 어제까지 상황하고 오늘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 사람이라 그러면은 중견 언론인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현직 언론인이기도 하고.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네, 그 언론인이 자신의 얘기들을 들려줬어요, 이미 기자들한테. 그 언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서훈 국정원장하고 그 언론인하고 만나려고 했던 자리였다는 거죠. 자리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귀국했다고 하는 인사한 것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냐?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런 모임을 가진 사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오후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마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상상력을 많이 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저는. 국정원 하면 떠오르는 물론 과거 이제 일들이 그렇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왔던 동네 동생이 동네 누나를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누나하고 밥만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결혼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처럼 보이는 거는 맞을 수 있지만 예. 지나치게 많은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거 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 자체만으로 지금 부적절하다고 미리 규정 짓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오후에 이제 그 언론의 입장이 나오면 좀 들어보고 판단을 좀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오늘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대의 관건 선거가 시작됐다.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 같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여당 내에 공천 수청자에 대한 정보 수집,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국정원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대의 정보 관건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폭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결단과 또 성 원장이 스스로 말에 책임지는 것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번을 다 거절하고 지난해 9월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정철 원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둘의 만남이 결코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강한 의심마저 듭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더 만났을 수 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의혹도 좀 보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해운 정보위원장 얘기가 조금 귀에 와닿는데요. 네. 본인이 과거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던 때에도 이 서훈 국정원장이랑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무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거나 통화 자체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보위원장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데도 이 정도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양정철 원장이 따로 4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적인 눈초리를 더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정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 캐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정양석 의원이 얘기했던 북풍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상당수가 꼽게 되는 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예. 만약에 민주당의 이 최종적인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이 협상,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짜게 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 내용을 가장 깊숙이 알고 있는 서훈 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정철 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는 5명의 부원장까지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정보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인물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과연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야당의 의혹적인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국정원장을 따로 만났던 이 모습 자체로 사실은 여건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연구원 여당의 싱크탱크 뭐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두 사람의 4시간 회동에 대해서 정보위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나올 법도 한데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보위까지 열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보위 여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당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복귀를 한다. 국회 문을 안 여니까. 예. 국회 문을 일단 열어야지 정보위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상황 가지고 정보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냐.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 발동될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사실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2년 동안 이 국외로 이렇게 빙빙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만나더라도 다 그거 가지고 소문이 나고 또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갔다 온 것인데 결국 이제 당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주연구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맡게 된 거니까 맡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상상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이 양 원장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네. 이 코된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받을 행동은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권 입장에서 상상력이 좀 발동된다 하더라도 신북풍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북풍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인데 지난번에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그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하고 날짜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하고 날짜 겹치니까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일부러 북쪽하고 얘기해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정치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무슨 북풍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거의 총선 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총선 체제 들어가는데 민주당에 지금 민주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전직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사정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 대기 시작하면은 의혹을 살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공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근접해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든 과정을 지금 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장이 지금 정보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서 전혀 낌새를 못 채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도 지금 비판이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저렇게 들이대고 있었던 것이 카메라가 아니면 총이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를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이 만남 속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과 가지고 있었던 휴민트에 관한 문제라든지 누군가 중요한 정보원을 만나는 과정들이 누군가에 노출되게 됐을 경우 그 사람에게 처해지는 위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국정원장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 정보기관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이 나름대로의 정보를 판단하는데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국정원 조직 그리고 중앙부처 조직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한 번쯤은 내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간에 김성환 평론가도 아까 만남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연구원 보면 부원장이 5명? 오늘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세가 확장되는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연구원을 진짜 싱크탱크답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기 위해서 당의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전통적인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여의도연구원을 제일 잘 활용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활용해서 뭔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정철 원장이 거기에 딱 가니까 민주연구원에 힘이 확 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인다. 지금 부원장이 5명,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청와대 일개 참모진들이 2명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렇게 만들어서 민주연구원에 힘을 실어주고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사람을 넣어야지 싱크탱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기획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넣다 보니까 와 엄청나게 라인업이 좋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굳이 얘기하면 여의도연구원을 황교안 대표가 김세현 의원을 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의도연구원을 정말 힘을 실어가지고 정말 괜찮은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도 좀 더 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그게 못 됐던 거예요.
개파 간에 이건 최소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임명해 놓고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싱크탱크 만들어서 총선 승리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 참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 모두 뭐 총선 모드로 슬슬 들어오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부산 경남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반대, 이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자, 어떤 쟁점들이 지금까지 부딪혀왔는지 차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K 지역 여당 의원들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김해공항 확장을 철회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자면서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800만의 염원이다. 김해 신공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총리실에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10여 년간 논쟁거리였죠.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나온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증하라고 지시해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이거를 좀 승격을 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PK 지역 여당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어제 당 지도부도 방문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간 이해 충돌 문제에다 한국당 반발도 커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면서도 일단은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정부 쪽에서 얘기들도 있고 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적선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런 점들은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어떻게 손을 들어주기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부산하고 대구 민심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내년 총선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PK 지역 민심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부, 울, 경, PK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이 3개 곳의 광역자치장을 민주당이 다 같이 석권한 적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PK 지역에서도 현 정부에 굉장히 많은 강력한 힘을 실어주면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구가 원팀이었습니다. 네. 각 지자체장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심지어 살고 있는 이런 지역 민심들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민심을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인데, 바로 이 고성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한 표 차이로 패배하게 됐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사실 보다 중요한 건 원팀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보다 명확하게 지역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빠르게 그럼 이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그 민심이 어떻길래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PK하고 TK 민심 5월 셋째 주와 그 넷째 주를 비교한 상황을 조금 보시면,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5.5% 정도 오른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PK 지역만 띄어서 이 PK 지역 지지율 추이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저희가 좀 보면, 자유한국당이 1월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PK 지역 민심이 39%까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 PK 지역
그 총선에서 민주당 이 지역을 좀 핵심 승부처로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론의 흐름을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그 김해 신공항 문제, 김해공항 문제는요, 이거 계륵 같은 겁니다. 네. 정치권이 그동안에 건드렸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두 손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 다시 건드리면은 어디로 터질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재점화가 됐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PK 지역 민심 확 흔들기 위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지역에 계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김해는 안 돼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문제나 이런 문제의식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정치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 안아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 전략적인 도구로 삼으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대선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릴 때는 굉장히 좀 조심조심해 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받아 안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거를 마지막 최종 결정하거나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검토한다면 위험한 거다.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성으로 어느 지역이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만 순수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당분간 이 얘기는 또 계속 그 국회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렸던 국립대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수인 아버지가 같은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기출문제를 빼내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문제 유출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모 교수는 아들이 수업을 듣는 동료 교수 신모 씨에게 접근해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면서 수업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강의록과 기출문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 아들이 신 교수 강의를 들은 게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였고 교수가 자료를 빼돌린 시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교수는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아들에게 전부 건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교수 아들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씨 아들은 두 학기를 수강하면서 중간, 기말 등 시험을 4차례 치렀는데요. 모두 최고점인 A+를 받았습니다. 빼돌린 자료가 기출문제이긴 한데요. 조사 결과 시험 문제의 50에서 70%가 기출문제에서 재출제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과기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음에 밝혀지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들어온 제보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보된 핵심 내용은 이 교수가 아들 시험지를 부정 채점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이 씨 아들은 아버지인 이 교수 수업을 2년간 8과목을 들었는데 모두 A+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빼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다른 교수들의 채용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의 특정 학과 조교를 부정 채용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차모 최모 교수가 재작년 전직 교직원의 딸 A씨를 학과 조교로 부정 채용한 겁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 필수 서류인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최 씨 등은 면접에서 A씨에게 최고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교 채용 과정에 필기 점수를 부여하는 직원에게 지시해 필기 최고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차 씨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군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에서 사고로 숨진 고 최종군 하사 영면에 들었습니다. 최 하사는 지난 24일 진해 해군 기지사령부의 부두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최영함의 행사 도중 배가 정박할 때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인 헛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숨졌는데요. 제대를 한 달 남긴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최 하사의 연결식이 열린 같은 날 남성 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하사의 영정사진과 사고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담은 워마드의 게시글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희생자를 조롱했고 댓글도 비슷한 분위기로 달렸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가 됐지만 해경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공식 페이스북에 최종군 하사를 떠나보내는 날 워마드에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글이 게시돼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해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워마드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적으로는 반격을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센세이셔널한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이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하는 뭐 일종의 혐오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그 목소리는 여성들의 차별을 이제 뭐 지적하는 왜 이렇게 차별적이냐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들의 도를 넘는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월 개설된 워마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죠. 남성 알몸 사진 유포로 시작해서 천주교 성체 훼손, 또 부산 아동 살해 예고,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등 각종 논란이 있었고요. 남성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에는 어김없이 등장해 조롱성 글을 남겼습니다. 강릉 펜션의 가스 누출 사고, 또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사건 당시도 워마드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치국이나 김치통, 그다음에 김치 국물을 그 피해자가 흘린 그 혈흔에 비유를 하고 뭐 낄낄거리고, 그다음에 정말 이 방송이기 때문에 차마 옮기지 못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더군다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코 이게 젠더 논쟁으로 입각해서 이런 형태의 희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측면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 여성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시작된 워마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과 대응으로 남성에게 보내던 조롱이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인 소수자를 향하고 있어서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를 넘은 워마드의 말과 글에 상처입은 사람들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도 점차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 승천기가 그려진 스마트워치용 바탕화면이 버젓이 등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건데요. 삼성 측은 논란이 일자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실수라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급히 중단시켰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용 콘텐츠를 판매하는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우길기 모양의 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이 등록됐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제작해 올린 건데 국내 소비자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하킹 크로이츠 있잖아요. 나치의 그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기기로 되면 이것도 된다라고 뭔가 주장을 하면은 외국인은 당연히 난리 치겠죠. 두 개가 같은 선상의 레벨의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거니까. 삼성 측은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사흘 만에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담당자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해당 상품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겁니다. 링크를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따놨는데 그거를 그냥 누르니까 되는 거라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우길기는 햇살이 16방향으로 뻗어가는 문양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상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선 엄격한 검증 체계가 필요한데 1등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이런 쇼핑 플랫폼에 지속적인 우길기 상품이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떤 감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 이상 이런 우길기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노력을. 삼성 측은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블룸버그는 시나리오별 무역전쟁 분석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2021년에 입을 손실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관세 장벽에 따른 교역 감소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침체, 소비와 투자 위축까지 반영해 악영향이 정점에 이를 시기에 글로벌 경제가 받을 타격을 추산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노출 위험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제3국은 타이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이 어제 기준으로 3조 5,066억 원에 그쳐서 지난 2017년 4월 14일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2,200선대였던 1, 2월에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 원대를 기록했지만 3월의 지수가 2,100선대로 뒷걸음질 치면서 거래 대금은 4조 9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마장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였습니다. 회사 물적 분할을 하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한마음회관 1층을 점거해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전면 파업에도 들어갔습니다. 한마음회관 안에는 노조원 300여 명이 어제 오후부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또 다른 노조원 300여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외부 접근을 막으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3개 중대 200여 명을 한마음회관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기습 점거는 법원이 오는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의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하자 주총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개봉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예매율 50%를 기록하면서 흥행 청신호를 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이 작품은 오전 9시 45분 기준 예매율 50%, 예매량이 20만 3천여 명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디즈니 실사영화 알라딘 예매율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조니호상을 받은 이 작품은 오후 시사회를 통해서 국내 언론에도 처음 공개됩니다. 서운인 것 같은데? 서운 같은데, 서운. 국정원장. 여기 서서 말씀하세요, 여기 서서. 네, 거기. 역시 정권 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완전히 야인으로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좀 보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자리 좀 감당을 하기로 했고요. 일에 좀 몰두해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놓기로 좀 가야 될 때라서 오늘 이제 상견례로 이 정도로만 좀 제가 인사를 드리고
기자들 너무 붙지 마세요. 잠깐 끝나기만 해주시면 되시죠. 전화. 진짜로 제가 그 설명하는 문자 보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해주시죠. 지금 아직 안 그걸 보시고 저희가 문자 내용을 몰라요.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고요. 뭐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날 아니에요.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하겠습니다. 연관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자,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정보비 열어서 정보위 열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기까지 제가 뭐 일일이 하겠습니다. 놓기로 좀 가야 될 때라서 오늘 이제 상견례로 이 정도로만 좀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런 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한다는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과 노숙인, 외국인 등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검진 비용과 치료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에 10명 미만으로 줄여서 결핵을 사실상 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과 노숙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새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지역 명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양조장은 강원도 횡성의 국순당, 충북 영동의 도란원과 여포 와인농장, 경기도 평택의 조은솔 등 4곳입니다. 요란한 봄비가 지나고 다시 쾌청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 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2.6도인 서울 기온은 한낮에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나 더 높겠습니다. 또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순 보이며 공기도 깨끗하고요. 오존 농도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최대한 그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예년과 비슷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뉴스 NC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